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CPBC 주간종합뉴스 진행을 맡은 정수용 이냐슈입니다. 조정래 사장 신부와 최용진 신부에 이어 사제로서 세 번째로 TV 뉴스 진행하는 주말 앵커의 막중한 소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TV 프로그램 진행자를 MC라고 하는데요. 왜 뉴스 진행자는 앵커라고 할까요? 앵커는 말 그대로 배를 고정시키는 닻을 뜻합니다. 뉴스에서 이 말을 진행자에게 쓰는 것은 기자들이 취재한 뉴스를 닻처럼 고정시키는 역할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비록 전문 기자 출신은 아니지만 CPBC 보도주간으로서 보도국 기자들과 함께 뉴스 편지의 핵심 역할, 즉 뉴스의 닷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CPBC 기자들이 가톨릭의 시선으로 취재해온 리포트를 시청자 여러분께 충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간 존중과 공동선을 추구하는 가톨릭의 보편적인 가치로 정확한 사실의 근거에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는 사제 앵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개인은 구원되어야 하고 모든 사회는 쇄신되어야 한다는 교회의 복음화 가치를 실현하는 앵커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말과 주일에 찾아뵙는 CPBC 주간 종합 뉴스, 늘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네, 오늘은 고 정진석 추기경 선종 이후 늘어나고 있는 생명 나눔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진석 추기경은 생전에 약속한 대로 자신의 두 눈을 기증했는데요. 추기경의 안구 기증 이후 장기 기증 희망 신청자와 상담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마음 한몸 운동 본부는 정추기경의 뜻을 잇기 위해 생명 나눔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4월 28일 새벽부터 시작된 정추기경의 조문 행렬에 처음으로 조문한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첫 조문객은 뜻밖에도 14살 중학생이었는데요. 정추기경을 처음으로 조문한 강하늘 니콜라오군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나눔 자리에 있는 장기 기증자 기억 공간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를 통해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의 이름이 연도별로 새겨져 있습니다. 2009년 기증자엔 선종 후 각막을 기증한 김수환 추기경의 이름도 있습니다. 본부는 최근 이곳에 새로운 이름 석자를 추가로 새겨 넣었습니다. 바로 지난달 27일 선종 직후 안구를 기증한 정진석 추기경의 이름입니다. 정진석 추기경의 안구 기증 이후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엔 장기 기증 문의와 상담, 희망 신청이 부쩍 늘었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는 추기경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고 이어나가기 위해 5월 2일 생명주일부터 생명 나눔 범국민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캠페인 주제는 유일한 생명 백신 장기 기증으로 전국 교구가 참여하고 있는 가톨릭 장기 기증 전국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장기 기증 희망자가 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서울 명동 1898 광장에 있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나눔 자리를 방문해도 되고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홈페이지에 오시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장기 기증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장기 기증에 관련된 이벤트 하고 있어서 오셔서 신청하시면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로 혹시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증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우편으로 만약에 원하신다면 우편으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나눔 자리에선 희망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생명 나눔 사연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의 사연을 읽어보면서 소중한 생명 나눔을 기억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창원 신부는 장기 기증 희망자 모집에 많은 신자와 국민이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기 기증자들을 위한 이런 전시회도 하고 있으니까 또 함께 보시면서 또 기도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생명은
사랑입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교복을 입은 한 학생이 고스트홀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새벽 서울대교구 명동대 성당을 찾은 강하늘 니콜라오 군이 정진석 추기경을 조문하는 모습입니다. 강하늘 군은 이날 새벽같이 명동대 성당을 찾아 조문객 1순위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답답하면서 슬펐어요. 정추기경 선종 넷째 날과 장례 미사에 이어 장지에도 방문했고 월요일 추모 미사에는 학교도 조퇴하고 스스로 참석했습니다. 평소에도 하늘 군은 정추기경을 할아버지라 부르며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하늘 군이 4학년 때부턴 새해 첫날이면 해화동 주교관에서 정추기경에게 세배를 올리곤 했습니다. 세배를 하니까 공책 수첩을 주셨어요. 근데 수첩에 보니까 10,000원 지폐가 한 장 들어있어서 세뱃돈이었군요. 네. 하늘군이 추기경을 할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강희연 씨가 하늘군이 태어나기 전부터 추기경과 인연을 맺어온 덕분입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갖기 어려웠던 강 씨는 명동대성당 미사에 참여했고 큰 행사 때마다 정추기경을 만나 안수를 받은 것이 인연의 시작입니다. 하늘군을 낳은 직후 정추기경을 다시 만난 강 씨는 아들을 낳았다는 기쁜 소식을 추기경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정추기경이 하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허영엽 신부는 추기경과 같은 세례명인 니콜라오를 추천했습니다. 어머니 강 씨가 꽃동네에서 봉사해온 것도 추기경과 인연을 더욱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추기경은 어머니의 기일인 6월 6일 어머니의 묘소가 있는 꽃동네에서 추모미사를 봉헌했는데 강 씨 모자는 추기경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추기경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온 하늘군은 사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가장 행복하다는 하늘군. 서울 불광동 꽃동네 도시락에서 음식을 만들며 서울역 등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산에 사는데도 토요일마다 혼자 불광동까지 찾아가 봉사하는 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신부님이 되고 싶습니다. 남을 기도해 주면서 바람직하게 도와주면서 하늘군의 바이올린 연주가 정추기경 묘소에 울려 퍼집니다. 하늘나라에 있을 할아버지 추기경이 흐뭇한 미소를 지을 것만 같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이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을 만나보는 기획 취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배달 음식이나 택배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배송기사들은 몸이 아플 때나 심지어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마음 편히 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대리기사와 배송 차량 대여에 쓰이는 용차비 걱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소비자들의 편리함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는 마트 배송 노동자들도 만나봤습니다. 택배 기사를 검색하면 월급과 수입이 가장 먼저 검색창에 오릅니다. 회사 로고가 표시된 유니폼을 차려입고 회사 로고가 새겨진 차량에서 화물을 배송하는 이들. 택배 회사 직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은 개인 사업자입니다. 당신들은 내가 직접 고용한 우리 직원이 아니고 스스로 사업자 내고 스스로 자기 차를 가지고 들어왔지 않냐. 당신들은 사업자다. 하지만 일반 근로자의 근무 형태와 비슷합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다 근로자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 택배 회사 쪽에서는 얘네 이 물건이 제때 발송될 수 있게끔 제 기간 내에 발송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통제를 해요. 어플 같은 것들로 사용자로서 업무를 하는 과정을 다 통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택배 기사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 사업자로서 계약을 맺는 근로자입니다. 원해서 사업주가 된 것도 아니고 원해서 자기 차를 사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자를 내고 자기 차를 사가지고 안 들어오면 구역이나 일자리를 안 주거든요.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저희를 이제 특수 고용 노동자로 만들어 버린 거죠. 택배기사는 개인 사업자이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일을 하지 못할 때 자신의 업무를 대신할 배송기사를 구해야 합니다. 이때 용차비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뭔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실제 그 기간 동안에 이 수입도 없는 반면에 2배, 3배의 비용을 내고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좀 저희들한테는 너무 불편하고 부당한 처사인 거죠. 심지어 가족의 상을 치러 근무하지 못할 때 용차비를 부과하는 택배 대리점도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몸이 아프거나 가족분들 중에 상을 당하거나 그리고 실제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군 훈련 갈 때도 용차 비용을. 하지만 법률상으로 봤을 때 용차비는 택배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 용차비는 그날의 업무 할당을 꼭 채워야 되는 운송사 쪽에서 혹은 택배회사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고 이거를 배송기사분들한테 전가시킬 수는 없는 비용입니다. 그럼에도 택배기사들은 물류사와 매년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용차비 지불을 거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거를 부담하지 않으면 계약에 있어서 뭐 불이익을 받게 된다든지 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실 때 뭐 재계약을 하지 않으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평가를 나쁘게 받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조혜진 변호사는 오랫동안 이어진 용차비 관행은 법적으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배송비를 줄 때 그거를 회사 쪽에서 까고 주면 사실 내가 뭐 주고 안 주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그 내가 받는 운송비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받기 때문에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없다라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라고 볼 수 있죠. 물류사와 택배 대리점이 개인 사업자로 고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 인건비 절감을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전혀 없을까? 의외로 해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법을 개정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용자 근로계약서를 쓰면 돼요. 이제 하는 업무는 정말 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를 사용자들이 좀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용자에 맞서 싸우는 이들. 그래서 저희는 그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바꿔주라고 지금 전국 곳곳에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냐. CPBC 김정호입니다. 지난해 11월 한 대형마트의 온라인몰 배송기사 오종석 씨는 배송 업무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오 씨가 코로나19로 넘쳐나는 배송 물량을 모두 당일에 소화해야만 했다고 증언합니다. 일을 하시면서 무게 중량에 대해서 제한이 없대요. 아빠가 생수나 이런 부분 배송할 때 너무 힘들다 이런 말을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배송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이제 당일에 다 소화를 해야 돼서 마트 배송기사들이 하루에 운송해야 하는 상품의 총 무게는 985kg, 1톤에 육박합니다. 1회 배송 시 가장 무거운 물건의 무게는 65.8kg. 하지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많아 계단으로 물건을 배송해야 하는 경우도 42.8%에 달합니다. 과도한 중량물 배송이 수시로 발생하다 보니 많은 배송 노동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근골격계라고 그러죠. 어깨, 팔, 다리, 허리 가장 많이 쓰고 4층, 5층을 등짐지고 다 매달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근골격계 이상 증상을 경험한 비율은 86%, 일주일 이상 지속된 경우도 60.5%나 됩니다. 하지만 마트 배송기사들은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 시에도 모든 책임은 배송기사가 스스로 져야 합니다. 명백한 업무상 재해임에도 아무런 보상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온라인 배송지회 이수암 지회장은 온라인 배송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산재보험 자체가 적용이 안 돼요. 저희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산재라는 부분은 우리한테 필요한 보험이에요. 최대한 가지고 있어야 될 우리의 최저의 안전망이죠. 오 씨도 마트와 물류사 측으로부터 산재보험 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을 하다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산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건 잘못된 게 아닌가. 산재 처리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배송 노동자들은 대형마트와 배송 계약을 맺은 운송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택배 기사분들은 들어가 계시는데 마트 배송 기사분들은 안 들어가 계세요. 이분들이나 택배 기사님들이랑 사실상 업무 형태에 큰 차이는 없고 근골격계나 이런 재해도 많이 받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는 못하고 계시죠. 이 지회장은 이수탁 계약서 자체가 노예 계약서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계약서를 보면 딱 세 마디로 줄 수 있대요. 하면 하라는 대로 해라. 시키면 시킨 대로 해라. 주면 주는 대로 먹어라. 우리 기사들에 대한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지키지 않으면 계약 해지야. 개인 사업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을 못할 때 대체기사에게 지불하는 용차비도 온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전화가 왔어. 슬퍼. 이게 정상적인 우리 기본 마인드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아세요? 용차. 이거 어떻게 구하지? 야, 잠깐만. 나 지금 이 용차 좀 알아보고 내 전화할게. 이게 첫 대화예요. 택배기사와 마찬가지로 마트 배송기사에게 부여된 용차비는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날만큼 일을 못해서 그냥 수익을 더 안 벌어가겠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계약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전해 주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배송기사분들한테 전가시킬 수는 없는 비용입니다. 마트 배송기사들의 처우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고 있을까? 제가 알기로는 아예 지금 반영된 법안 자체가 논의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있죠. 이 지회장은 특수고용 노동자 이 말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뜻한다고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 협력업체 뭐 이런 틀로 해가지고 우리를 직고용으로 안 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해서 사회의 모든 그런 뭐 제도권에 있는 그런 적용, 그다음에 환경 이런 거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받질 못하고 있고 적용 하나도 못 받고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노동자들이다. CPBC 김정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피해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동과 만남이 제한되고 자신을 챙기기에 바빠 주변을 돌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고독사의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올해 성 요셉해를 맞아 새아의 아버지 한 분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다복한 성가정을 이룬 비결은 무엇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이 최근 개최한 서울 사회적 고립의 위험과 대응 포럼. 이 자리에서 서울시 복지재단 송인주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송 선임연구원은 먼저 지난해 서울시 행정데이터상에 나타난 6,697건의 사망자 관련 자료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고 집에서 사망한 뒤 3일 이후 발견, 즉 고독사 확실 51건과
혼자 살고 집에서 사망 뒤 발견, 즉 고독사 위험 978건을 집계한 뒤 분석했습니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고독사는 65.7%가 남성, 또 60대 초반 연령대가 많았습니다. 거주지는 다가구 주택, 임대아파트, 고시원 순이었습니다. 사망자의 상당수는 당뇨와 강경변, 고혈압, 알코올 중독 등의 생전 질환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독사가 확실한 이들 가운데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5%에 달했지만 비수급자도 21%나 됐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사망 당시 무직이었지만 3% 정도는 일용직 근로나 자활근로 중이었습니다. 고독사 예방정책 공조가 시급한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독사 방지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가 운영하는 참 소중한 센터입니다. 대학동 고시촌 담당 이영우 신부는 센터를 동네 사랑방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좀 편하게 차도 좀 마시고 또 좀 언제든지 와서 배가 좀 고프면은 와서 라면도 드시고 또 음악도 듣고 서로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런 공간, 어떤 면에서 보면 동네 사랑방. 참 소중한 센터는 대학동 고시촌 사목 중심이자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단순히 가난한 사람이 모여 쉬는 곳을 넘어 자존감 회복을 돕고 의료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주교구 요셉 식탁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요셉 식탁은 한 끼밥이 곧 사랑의 표현이고 생명을 이어가는 끈이 될 수 있다며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한국 빈센시호에도 지자체 등과 손을 잡고 고독사 예방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2002년도에 결혼해 올해로 가정을 이룬 지 20년 차인 권혁주 씨. 고등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세 자녀를 둔 권 씨는 사춘기인 자녀들과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권 씨는 단점보단 장점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과연 아이의 장점을 먼저 보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은 단점이 먼저 눈에 들어와서 그걸 먼저 뜯어 고치려고 하는지, 그 작은 차이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를 가르는 순간적인 그런 판단 기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권 씨는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실패 경험은 자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전했습니다. 또 실패도 좀 해보고 좌절도 좀 해보고,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기죽는다고 아이들이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실패하면 안 되고 그런 강박관념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갈등을 통해서도 서로 화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항상 아빠하고 좋을 수만은 없겠죠.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다만 그 갈등을 통해서 서로가 화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가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고 서로가 배려를 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 권 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내 아내가 행복해야지 내 아이도 행복한 거고, 내가 아내를 사랑을 해주는 게 결국은 아이를 사랑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정답이 있는 관계가 아닌 질문만 있는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거기에 대한 대답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 부모의 역할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권 씨는 부부 여정과 아버지 여정, 혼인교리 등 사목 프로그램을 위한 교재와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가정사목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권 씨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서울 가톨릭 경제인회가 수여하는 모범 근로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이번에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차별 없이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는 가족의 개념을 섣불리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가 우려하는 사항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의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생명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혼인, 혈연, 입양만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혼인과 출산이 줄고 만혼이 늘면서 가족의 형태가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섰고 2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절반을 넘어 58%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앞으로 5년간 시행될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가부는 이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건강가정기본법과 민법을 개정해 비혼 동거나 사실혼도 가족으로 인정해줄 방침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동의할 만큼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 공감대가 높아져 가고 있고 또 그 반면에 개별 가족들이 느끼는 편견이나 차별은 매우 여전하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톨릭교회는 법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책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지난 2일 생명주의를 앞두고 발표한 담화에서 동성애로 이해되는 비혼 동거와 사실혼을 법적 가족에 포함하는 것은 가정의 고유한 개념과 소명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호 신부는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과 차별 없는 지원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기본 취지는 그들도 차별받지 않고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혜택을 받게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가족의 범위를 그럼 확대하겠다 이런 혼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부부가 서약을 하고 자녀를 낳는 그런 가정과 그냥 아무런 서약도 없고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책임도 없는 형태의 삶을 가정이라고 부르겠다. 똑같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성가족부는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결혼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출산한 경우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와 정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영애 장관은 다만 비혼 출산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혼 출산이라는 것은 비혼자의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또는 가족 다양성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논의될 수 있지만 법적인 또는 윤리적인, 의학적인,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처 간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돌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호 신부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1인 가구를 지향하는 경향은 경계했습니다. 혹시나 나 혼자 살고 싶다라는 어떤 지나친 개인주의라든지 누구랑 같이 맞춰서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기회를 피하는 거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 물론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엔 가톨릭교회가 촉구해온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쉽게 하며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이가 없도록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하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박 신부는 정부가 가족의 개념과 범위를 바꾸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가정의 가치와 소명을 더욱 강조하고 지켜나가는 정책을 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관, 어떤 질서 그런 것도 소중하다. 네. 그래서 혼자서 결정하는 것, 네, 그것이 어떤 자기 어떤 주체성을 살린다 이런 것도 있지만
서로를 또 존중하고 협력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가치관도 중요하다. CPBC 김혜영입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메다리거리요? 아프신 데는? 어르신 댁을 찾아 살갑게 대화를 건네는 이들의 모습이 자연스럽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대폰과 리모컨, 각종 손잡이 등도 능숙하게 소독합니다. 어르신들의 말벗이 돼주는 이들은 서울 가톨릭 사회복지회가 임명한 CS 생명존중 활동가들입니다. 활동가들은 우울증 고위험 어르신들의 가정에 방문해 우울감을 감소시켜주고 비공식적인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이정숙 활동가는 위험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생명이라는 게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가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 동기부여가 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활동가인 최점자 씨는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날이 기다려진다고 전했습니다.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반갑게 해주고 또 이렇게 전달해 줄 때 서로가 그 오고 가는 그 인사말 하고 하니까 그게 좋아서 그냥 기다려져요, 화요일 날이. 매주 화요일은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착한 밥상 프로그램이 있는 날. 메뉴는 어르신의 심심한 입맛을 고려한 닭곰탕이었습니다. 먹기 좋게 닭고기를 한 점 한 점 찢어 금세 한 상을 차려냅니다. 활동가들의 정성과 진심은 음식을 통해서도 어르신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다 좋아요. 혼자 있으니까 사람 많으면 좋아. 이렇게 점들 와서 같이 있으니까 나 혼자 들어만 넣었다. 코로나19로 세대를 불문하고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의 위험도 높아지는 요즘. 활동가들은 생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이 우리 말로는 누구나 다 사랑 말을 해요. 하지만 행위가 주어지지 않는 사랑은 진짜 말로만 하는 걸 불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사랑, 진실한 사랑, 행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들의 실천은 죽음을 생각했던 이들을 새로운 나날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다가 아니다고 봅니다. 우리가 물력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게 있고 진실한 마음이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봐봐서 한 번만 더 좀 이 세상에 값지지 않느냐. 우리 생명, 값진 생명을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한번 투자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싶고요. CPBC 김형준입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디저트를 즐겨 드시는지요? 차 한 잔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디저트 가운데 수도원에서 유래된 디저트들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에그타르트와 마카롱이 대표적인데요. 수도원에서 유래된 다양한 디저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한입 베어물면 부드러운 크림이 입안 가득 퍼지는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는 파스탈데나다라 불리는 포르투갈의 디저트입니다. 18세기 제로니무스 수도원의 수도자들은 달걀 흰자로 수도복에 풀을 먹이곤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달걀 노른자를 어떻게 쓸지 고민하다 에그타르트를 만들었습니다. 페스츄리 빵에 달걀 노른자와 커스터드 크림을 올려 구운 이 빵은 금세 인기 간식으로 떠올랐습니다. 1820년 수도원이 문을 닫으면서 에그타르트 레시피는 한 가족에게 팔렸지만 여전히 사랑받는 디저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그란 모양의 마카롱도 수도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머랭 과자 일종인 마카롱 초기 모습은 흔히 알려진 알록달록한 마카롱 모양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옛날 마카롱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현존하고 있는 마카롱하고 모양이 많이 다른데요. 예전에는 아몬드 가루, 달걀 흰자로 해서 만들어진 크랙이 있는 모양으로 돼 있는 마카롱인데 두 수녀님들이 수도원이 이제 문을 닫고 나와서 조그만 제과점을 열으셔서 만들어서 파신 걸로 알고. 프랑스 로렌주 낭시 지역의 가르멜 수도원에서 만들어진 마카롱은 영양가 높은 간식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과거 육식이 금지된 수도원에서는 마카롱으로 영양 보충을 했다고도 알려집니다. 낭시 마카롱은 수녀의 마카롱이란 이름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국화 모양을 한 까눌레도 프랑스의 오랜 디저트입니다.
까눌레는 18세기 이전 프랑스의 아농시아드 수도원이 본고장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와인이 유명한 보르도에서 수녀들이 와인을 정제하고 남은 달걀 노른자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집니다. 고종 황제의 식탁에도 올랐다는 까눌레도 지금까지 많은 이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어제는 CPBC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의 33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33년. 그렇다면 CPBC 뉴스는 과연 33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따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걸어온 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95년 3월 1일 오전 10시 김수환 추기경은 시대의 빛 가정의 벗 평화방송 텔레비전 개국을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은 평화방송의 첫 TV뉴스로 전파를 탔습니다. 시대의 빛 가정의 빛 채널 33 평화방송 TV가 3월 1일 개국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활동의 새 장을 여는 영상선교 시대를 개막한 평화방송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중구 저동에 위치한 사옥마당에서 첫 보도 프로그램이었던 PBC 교차로는 매주 금요일 한 주의 교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화제 인물을 스튜디오로 초대하는 등 교회 뉴스로서 외연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2000년대 들어 보도 프로그램 이름을 가톨릭 뉴스로 바꾸고 평일 보도 체제로 변화했습니다. 가톨릭 뉴스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의 선종과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즉위 등 가톨릭 교회의 역사적 현장을 시청자들에게 생생히 전했습니다. 265대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베드로 광장에 들어서자 운집한 50여만 명의 신자들은 감격 어린 박수와 기도로 새 교황을 맞았습니다. 2012년에는 가톨릭 교회 소식을 친근하게 전하는 정보 프로그램으로 탈바꿈했습니다. PBC 뉴스 인사이드는 다양한 코너 안에서 가톨릭 교회 소식을 입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이후 PBC 뉴스로 거듭났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소식부터 전국 방방곡곡 신자들의 사연도 알차게 보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역사적인 한국 방문이 드디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평화방송의 사명이 CPBC로 변경되면서 CPBC 가톨릭 뉴스가 탄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CPBC 가톨릭 뉴스입니다. CPBC 가톨릭 뉴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신앙생활에 갈증을 겪는 신자들을 위해 외연을 넓혀 다양한 뉴스를 전했습니다. 국내외 교회 소식은 물론이고 사회 이슈를 가톨릭 시선으로 돌아보고 저명 인사를 스튜디오로 초대해 깊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더욱이 지난달에는 정진석 추기경의 선종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고 감동적인 뒷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는 기자들의 취재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PBC 가톨릭 뉴스는 오는 17일부터 CPBC 뉴스로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교회를 넘어 세상의 다양한 소식을 가톨릭 시각으로 담아낼 예정입니다. CPBC 뉴스는 유튜브뿐 아니라 새롭게 론칭된 네이버 TV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한 장의 종이로 많은 직장인들이 울고 웃게 되는 것, 바로 인사명령서입니다. 모든 일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기에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령지가 어디인지, 회사가 나에게 준 소임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감정도 요동칩니다. 상대를 향한 부러움과 아쉬움도, 반대로 나 스스로를 향한 자랑스러움도 그 인사명령서 속에서 나옵니다. 인사명령을 받는 사람이나 그 인사명령을 내는 사람이나 각자의 입장에서 공감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인사가 만사다라는 표현입니다. 지난 한 주 많은 뉴스가 정부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장관 후보자 5명 가운데 산업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명장을 받고 바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몇몇 장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지 않자 청와대는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거듭 국회에 요청하며 긴장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강행 처리했고
야당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전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서 정치권은 몇 명을 통과시킬지 또 누구를 고르고 누구를 뺄지 등을 놓고 대치했습니다.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셈법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검증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도권을 놓지 아니려는 것은 저잣거리 흥정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고르고 검증하는 일이 마치 물건값을 깎고 덤을 요구하는 좌판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아닐런지요. 이러한 인사청문 제도의 한계는 현 정권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됐고 수년째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다양하게 기록한 루카 복음사가는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신 것으로 표현된 장문을 딱 2곳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루카복음 22장으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보시는 것처럼 바로 루카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뽑는 일은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누구를 뽑아 세울 것인가,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인가 하는 사안은 예수님께도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기도 안에서 그 응답을 들어야 하는 말 그대로의 청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정치권은 어떤 고민으로 이 밤을 지새우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사람을 통과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까요? 아니면 믿져야 본전이니 이번 기회에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런데 이쯤 되면 각자의 이익보다 반복되는 인사청문 절차 개선을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이제는 여야의 이익이 아니라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해 밤새 고민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은 올바른 인사검증을 통해 참된 일꾼, 참된 봉사자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예수님은 어떻게 인사청문을 했을까요?입니다. 평화를 빕니다.